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글 쓰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제시된 정보를 읽고 반대하든가 아니면 찬성하는 글을 직접 조건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창의적 이해입니다. 칠판 잠깐 보시면은 창의적 이해, 우리가 읽기엔 40문제가 도합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항이 주관식이에요. 바로 이 주관식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문제 방향이 찬성하는 글쓰기, 반대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 찬성이든 반대든 뭐가 선행해야 합니까? 이 정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바르게 읽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범주, 다음에 그 화제의 입각에서 찬성은 이런 필자의 견해에 동조하는 거예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글쓰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해석해서 반대하는 글쓰기는 바로 필자의 견해한 반대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반론으로, 반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글쓰기, 이런 지금 방향을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면, 보통 뭐 찬성하는 글, 반대하는 글 두 가지 다 문제로 줄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반대하는 글쓰기 하나만 줄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입각을 하셔야 되고, 이럴 때 글을 실질적으로 써내려갈 때 하나가 딱 정해졌다면 동의든 뭐 반론이든 하나가 정해졌다면 방향이 딱 설정되고 나서는 이 자기 주장이 있죠.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주장을 뭐예요? 근거, 즉 논거를 적절하게 연결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논거와 자기 주장 사이의 설득력이, 논리성이 떨어지면은 글쓰기가 별 효과가 없어요. 큰 점수를 못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찬성 반대는 글쓰기 물음에 나옵니다. 그럼 정보를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 다음에 찬성, 필자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가? 그 다음 반대하는가 하는 방향성 읽기가 B입니다. B는 방향을 읽어요. 자, 이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 하는 게 있어요. 글쓰기. 글을 쓸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자기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필두로 내세우되 뭐 문장에 반드시 앞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거, 이게 적절해야 돼요. 자기 주장의 논거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연결돼야 설득력 있는 정확한 글쓰기가 됩니다. 자,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1번, 대한기를 읽고 성적 우수반 운영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100자, 이건 조건이죠. 나중에 다 쓰고. 여러분, 100자 내외 같으면 하나의 문장이 보편적으로 25자 짧으면 길면은 35자, 한 30자쯤 됩니다. 그럼 100자 정도면 굉장히 긴 문장이다. 되도록이면은 문장을 길게 쓰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가 보이죠. 그냥 문장을 좀 짧게 쓰되 한 3문장 정도로 압축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단 찬성도 써도 되고 반대도 써도 됩니다. 문제에서. 자, 일단 보죠. 무엇에 대해 화제가 뭔가 살펴야 되니까. 현지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우수반과 보통반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학급을 편성, 수준별 학습. 이게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인 수준별 학습. 성적이 뛰어난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학습을 하고, 다음에 약간 부족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에 걸맞은 눈높이 학습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 2007년 전교조 강원지부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반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다. 뭐 이런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했죠. 그죠? 그래서 다째 줄이죠. 인권위 봅시다.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이라든 일률적 기준에 따라 반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 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번 진정은 전형적인 일상학교의 우열반 편성을 다룬 것이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성적 우수반 제도를 시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도 어디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 지금 화제가 뭐냐? 자, 봅시다 같이. 문제 01번에 문제 1번의 화제가 수준별 학습 아니겠어요? 그죠? 수준별 학습.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적 우수반 운영 이 얘기입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자 여기 강원지부 전교조 먼저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진정을 했어요. 그 진정의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이를 뭡니까? 바로 시정 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쪽은 뭡니까?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해당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이겠죠. 그럼 교육청은 어떤 시각인가? 교육청의 시각 보시죠. 그 마지막 단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적 우수반 제도는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수학 등 특정 과목의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과목에 따른 수준별 반편성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에 곤혹스럽다는 반응.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에 따라 글을 씁니다, 이제. 자, 우리 수험생이 글쓰기 이제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런 정보를 해석했어요. 물음에서 찬성, 반대 두 가지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찬성하는 글쓰기다 할 때는 뭘 고려해야 돼요? 여기 전교조의 진정성, 그 근거, 어떤 근거인가, 인권위는 어떤 말로 권고를 했을까, 이걸 잘 뜯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글쓰기다. 반대하는 걸 쓰면 교육청이 왜 곤혹스럽게 생각했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 이유를 한번 꼼꼼하게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정답에 보면은 반대의 성적 우수반, 그러니까 반대 성적 우수반 운영이 합당하다.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적에 대한 과도한 경쟁 심리와 불안감을 조성. 그러니까 교육의 평등권 침해다. 반대죠, 지금 여기 반대. 교육의 평등권 침해다. 왜? 여러분들 그 우수한 학생은 또 따로 교육을 받으니까 조금 부족한 학생은 그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렵겠죠. 이런 근거를 내세워서 또 경쟁 심리와 불안감, 학생들에게는 경쟁 심리를 강하게 유발하겠죠. 불안감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조성과 우수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수준별 학습이 뭐가 문제냐? 교육의 평등권 침해이다. 경쟁 심리와 불안감을 조성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바로 성적 우수반 운영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서 내려가면 됩니다. 찬성은 어떨까? 교육의 평등권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이게 창의가 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지금 여러분 성적에 따라 있잖아요. 그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이 학업 성취도라는 말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 똑같은 수업을 선생님께 듣고도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 그 수준에 맞는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은
수준별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은 절대 뭐가 아니다.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죠? 수준별 학습을 위한 성적 우수반 운영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한번 과정을 쭉 한번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원리에 따라서 성적 우수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교조의 진정성과 인권부, 인권 위조, 인권위 시정 권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런 성적 우수반 운영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펼치는 것이고, 이에 반해 교육청은 곤혹스러워 했다. 왜?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찬성한다 하면은 어딥니까? 바로 이 교육청의 입장을, 그죠? 교육청의 입장을 연결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한다면 이게 전교조나 인권위에서 얘기한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교육의 평등권 침해다, 경쟁 심리와 불안감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기 단어들이 비록 그 안에 지문 안에 없을지라도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창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 내용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응용할 수 있는 바탕력을 갖추고 있으면 글쓰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방향을 이렇게 수렴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훈련해 보시면서 뒤에 유형학습 갑니다. 창의적 생성, 수용과 반응.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창의적 생성이다. 정보 해석하고 여기 방향까지 이제 수렴했을 때 여기가 창의적 생성. 그리고 이제 수용과 반응 이런 여러 가지를 연결해 뒀죠. 창의적 생성의 내용의 이해 단계를 넘어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를 해석해야 해요.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다른 관점의 주장이 담긴 글을 지지하거나 비교하는 글을 쓰는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 볼까요? 수험생들은 주어진 읽기 자료를 정확하게 읽고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자신의 논거와 주장.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기 논거와 주장의 적절한 논리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해야 한다. 수용과 반응 보죠. 1번 비판 내지는 반대 입장의 글쓰기, 2번 찬성하는 입장의 글쓰기입니다. 비판 내지는 반대 입장의 글쓰기. 먼저 비판의 대상이 글쓴이가 주장한 내용과 제시한 논거, 그 범주에서 화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셋째 줄. 그리고 비판의 논거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올바라야 타당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나 논거와는 반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없는지는 따져보는 태도가 항상 갖추고 있어야겠네요. 찬성하는 입장. 먼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글쓴이 주장에 따르는 겁니다. 글쓴이 입장을 벗어났으면 곤란합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 공부한 뭡니까? 이런 수준별, 즉 성적 우수반 운영권에 대해서 이 찬성이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의 입장의 논지에 연결해서 이렇게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해야 돼. 글쓴이 입장 관점에 연결이 닿아야 됩니다. 그게. 벗어나면 곤란하고요. 자, 이런 얘기도 덧붙여놨죠.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반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다. 내가 반대 글을 쓰고자 한다 할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르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것은 반대 찬성의 양면성이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글쓰기 능력 평가 문제, 주관식 문제는 이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연결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자꾸 글 풀어쓰고 또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근거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또 주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꾸 훈련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참고란에 논증적 글쓰기 과정. 1번의 논제 지시. 이 논제는 주제나 제목입니다. 주장하는 바를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나중에 이거 쓸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좀 완전한, 그러므로 찬성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요. 다음에 지지 논거. 이게 바로 근거죠, 그죠? 그래서 4번 한번 보세요. 건의와 여론에 이전하거나 단순 인용을 넘어서서 자신의 입장과 관점.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논 거를 적어야 응당적절할 겁니다. 세 번째 예상 반론 보세요. 2번 볼까요? 반대 입장과의 토론 및 대화, 강력한 반대 논쟁과 대결이라는 논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하시고요. 다음 4번 반론에 대한 답변. 1번 볼까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반대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글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을 인정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답변과 뭡니까? 바로 대안도 제시하면 더욱더 좋겠죠. 자, 이런 훈련을 쭉 이어가기 바라고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죠. 1번과 3번 도움닫기 예제 01번과 3번입니다. 01번 화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글을 토대로 공기업의 민영화. 그러니까 여기 화제는 일단 물으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공기업의 민영화, 얘가 화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서 화제를 미리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거 화제. 참 알뜰한 당실입니다. 그죠? 알뜰하게 문제에서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긍정 부정이니까 뭐 찬성 반대나 다름 아니죠. 자, 그래서 긍정하는 글쓰기든 공기업의 민영화를 부정하는 글쓰기든. 그럼 이 공기업의 민영화가 뭔가라는 것을 지금 주어진 정보로부터 한번 쭉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쭉 그러니까 이 정보의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보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한번 보죠.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들의 파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그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전기통신, 철도, 우편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 많이 파업을 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와 기업은 찬성, 긍정, 찬성은 이 공기업 민영화하자, 긍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부와 기업 측면, 정부나 기업은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동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정리해가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첫 단락 마지막 찬성과 반대의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설득이 갖고 있느냐는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둘째 단락 봅니다. 사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97년 IMF 위기에 빠지면서부터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했고 그 대상을 넷으로 나눠 이른바 4대 부문 개혁이 쭉 나옵니다. 4대 부문은 금융개혁,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이에요. 핵심적 목표는 인력 감축과 경영혁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족한 노동계에서는 뭘 문제 삼겠어요? 야, 인력 감축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찬성하는 쪽은 뭐 경영의 혁신,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이끌면서 계속 연결을 한번 지어가 보죠. 이것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정부가 운영하는 관영기업을 민영기업으로 바꾸는 것이 민영화자. 그게 민영화의 개념이 나왔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재에 대한 이런 것을 관장하는 관영기업을 민간으로 옮기는 게 민영화다. 그것은 공공의 것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다수의 국민들이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왜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유화된다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떨떠름합니다. 그죠? 개인의 입장으로 넘어간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뭐 쭉 연결해놨죠. 마지막에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효율성이나 수용성을 근거. 공기업 민영화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근거를 뭐로? 근거가 잘 잡혀야 됩니다. 효율성과 수익성. 공기업이 여러분은 알다시피 뭐 한전 같은 데도 그 적자가 얼마인데요, 그죠? 바로 전부다가 성과점을 받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거의 뭐 국민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부들은 대부분 성과금을 받고 임원들, 직원들은 이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요. 자, 이런 측면을 얘기했고 노동계에서 인력 감축은 뭘 얘기했냐면은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재화의 공익성, 공기업에 대해서 재화의 공익성, 이 공익의 문제인데 사유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떨떠름하다는 것은 이런 표현의 얘기죠. 자, 공기업의 민영화, 화재, 긍정, 정부기업 왜 찬성한다죠? 경영의 혁신이 되어야 된다. 효율성, 수익성 문제에서 부정하는 노동계에서는 인력이 감축된다. 당장 밥줄이 자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이 지닌 공적인 의미의 공익성이 사유화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여기 정부 해석을 뭐 쭉 제가 여기 찬성, 긍정, 부정을 써놨기 때문에 연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긍정적 입장, 공기업의 민영화란 164쪽에 한번 여러분 답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공기업이 건전한 경영을 하기 위해 긍정입니다.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 저거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적자가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관영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의 허덕이도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보전하면 된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해서 뭐 쭉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고 셋째 줄에 책임 경영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들도 좀 익혀두시고 마지막에 오히려 시장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 개선과 요금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을 갖춘 기업만이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근거와 논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설득 있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정적 측면.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 뭐 이런 쪽이겠죠. 비효율적인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수 없다. 공기업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여기 보니까 아까 수익성 얘기 나왔잖아요. 수익만 단순히 올리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공기업들은 그러니까 효율성과 조금 전에 수익성 두 가지 여기 근거로 삼은 이 내용을 논박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해외에 매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공기업들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을 해외 매각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력을 기여주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배경 지식을 통해서 평소에 시사적인 그와 같은 이해를 조금 하고 있으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쭉 마지막에 가서 단기적으로 막대한 양의 실업을 유발하는 것도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반대하는 측면에 뭡니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잘 똑같이 쓸 필요는 없겠죠. 정답이란 문맥이 조금씩 다르고 표현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은 어휘를 조금 더 간추려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좀 필요할 거고 또 배경 지식을 좀 갖출 필요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개놈 프로젝트는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인터넷 토론방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제시된 조건 먼저 볼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라. 누가 블루란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예쁜이의 의견을 인정하라. 예쁜이를 설득에게 반박하라. 자, 3번 보시면은 2번은 여러분 개놈 한번 쓰기 연습을 한번 해두시고요. 자, 03번은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좀 이따 보고 내용 봅시다. 주인장, 요즘 이른바 얼짱 신드롬의 영향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청소년의 성형수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이 찬성. 지문에 보면은 대화가 나오죠. 그죠? 근데 화제가 뭐다? 이 화제가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이 화제다. 화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일단 모든 글에서요. 이에 대해서 예쁜이라는 친구는 찬성하고 있죠. 예쁜이 친구. 이 예쁜이라는 친구는 찬성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블루라는 친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의 글쓰기예요. 블루의 글쓰기인데 여기 보니까 조건에 바로 보면은 상대방의 이 찬성의 견해를 인정하고 난 연후에 뭐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라. 반대하는 결론은 반박하는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성형수술이 화제인데 예쁜이의 찬성론에 대한 블루는 인정을 하라, 반박하라. 저는 찬성이에요. 예쁜이 봅시다.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들어있죠. 또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성형수술로 제 인생 요즘 보면은 페이스 체인지 해가지고 그 우리 케이블 방송에 보면은 조금 뭐 불치에 또 내지는 사고를 당해서 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제2의 거듭난 삶, 뭐 코끼리 인간 뭐 이런 것도 방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럼 찬성, 저도 공감합니다. 이 공감을 먼저 글쓰기 어떻게 하자? 지금 이제 여러분 수험생활에서 글쓰기는 아주 쉽죠. 그래서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 찬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지나친 성향이 가져가는 부작용, 지나친 성욕으로 인한 부작용, 양악수술을 단순히 예뻐지려는 그런 데서만 연결하는 이런 성향이 남용되는 것은 경계해야겠다. 이런 시각으로 나가면은 뭐 큰 무리가 없죠. 아주 좋은 글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자기 글쓰기에 내용적 측면에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는 방향만 다스켜놔도 웬만하면 거의 A 점수를 받습니다. 가장 좋게. 한번 예시를 보면서 자기 표현한 바를 좀 다듬기 바랍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감 있는 삶을 살고 이런 얘기 했죠. 동의한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론은 바로 이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구조 사용하는 거 좋죠. 요즘은 성형수술이 단지 약점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의미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어서 문제예요. 아름다움은 없어져도 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인용했네요. 말처럼 청소 스스로 외양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위해 노력하자. 야, 외양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자. 참 좋은 말이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방향에 걸맞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관식 문제까지 해서 우리 사신문항에 육박하는 사신문항에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읽기 파트를 우리가 지금 이론적 측면에서 꼼꼼하게 훑어봤습니다. 꼭 훈련하고 반복하고 학습하고 써보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그 고차원적인 언어 수준으로 쓰여진 문학. 얘네는 뭐 국어하면 문학 등식화처럼 동일하다. 그 문학의 비중이 그만큼 높았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 토박이니까 이 문학 부분에까지 충분히 독해와 이해 그리고 감상 능력이 연결이 닿아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문학부터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